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시간에도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우리 김명섭 작가님 아티스트 토크에 와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전시를 보시면서 작품들이 다 마음에 들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진영섭 선생님은 부산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금속 공예가로서 이 순수 예술과 이 공예를 결합시켜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작가이십니다. 예, 제가 미리 아티스트 토크 질문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꼭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린 질문지는 물론 이제 책 우리 비평도 나와 있고 여기 비평도 걸려있지만 일단 그냥 제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기법적으로나 전형적으로나 그리고 선생님이 수고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술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관람객의 입장에서 대신 물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지를 읽으면서 질문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지를 한 10개 정도 제가 작성했는데 대개 한 1시간 채 남짓 이 끝나고 그렇게 이 끝나고 나면 앉아 계신 관객들께서 자연스럽게 또 질문 응원하시는 것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님은 저기 우리 고장이 저기 작품을 앞에 걸 한번 띄워봐 주시려니까. 네,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기 같이 PPT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또 김정희 박사님이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제 표지 오늘 이제 제가 이 전시를 하면서 이제 토크쇼를 삶 속의 예술 두 개의 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작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속 공예가 저는 주로 하는 이제 작업이고 금속 공예를 하지만은 이제 또 제가 커뮤니티 아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길이라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의 예술이라는 것은 공고레코도 공예와 커뮤니티 아트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고 어떤 그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삶 속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금속 공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공예를 한 횟수로는 굉장히 좀 오래됐다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10대에 금속 공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그 한국의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뭐 미술학원에서 공부해서 뭐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이제 전공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지만 예전에 이제 부산공예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초량에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거기서 이제 그런 그 공예와 미술 수업을 받았는데 사실 그 공예와 미술 수업 같은 것들은 10대에 이제 굉장히 그 감수성이 풍부할 때 교육을 하면은 좋겠다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그 독일의 바우하우스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차입해가지고 했던 그런 미술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술 장르, 조각, 또 회화, 또 도자기, 그 석공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금속이 가장 저하고 좀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평생을 하면서 제가 다른 거로 이렇게 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그 대한체육회에서 한 4년 정도 근무한 거 제가 그 요트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스텝으로 있었는데 그때 기간 빼고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금속공예와 50대 이후에 이제 커뮤니티 아트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작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스테인리스 작품이나 또 저 입구에 있는 구리로 만든 작품이나 저 뒤에 있는 그런 작은 유닛으로 되어 있는 컬러풀한 그런 알루미늄 작품 크게 보면은 이제 세 부류의 이런 작업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예는 대상을 정해놓고 한 거예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미술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캐톨릭의 교회나 아니면은 또 귀족들을 위한 또 아니면은 경제력이 좋은 그런 그 가문의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그 주문이 있어서 시작한 거죠. 특히 공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순수한 공예. 그러니까 공예는 사실은 비순수 미술이에요. 미술에서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라든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비순수 예술이라고.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것을 갖고 심리적인 것도 느끼지만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와서 공예는 그런 거하고 이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어떤 주문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공예가 좀 자유스러워지는 순수 공예라고 다른 말로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 순수 공예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기능 있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로피 같은 거 대표적으로 기능이 뚜렷이 있는 거예요. 주문자가 뚜렷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주문이 있든 없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이 순수 공예라는 장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릴 것들은 제 작품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되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그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또다시 소개해야 되네요. 개인전을 금속공예로 한 22번 정도 했습니다. 또 뭐 2인전, 4인전 이런 건 많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런 늘 그런 마음가짐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것은 30대 30살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전시라든지 그런 데 이제 초대받아서 나가고 했던 시점이 이제 1989년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런 구리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구리 작업이 주 전공이에요. 그래서 구리 작업 이런 작업들은 형태를 만들 때 이 한 유니트를 만들 때 이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망치질로 한 번에 이렇게 딱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저런 기법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특히 제가 이제 하는 이런 기법은 그 레이징이라고 로마 시대 훨씬 이전부터 투구 같은 거 만들었던 기법이에요. 투구나 방패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두들길수록 두꺼워진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보편적인 금속은 막 두들기면 얇아지잖아요. 그죠? 이 기법의 특징은 형태를 만들어서 두들길수록 두꺼워진다는 게 좀 특징인데,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공예를 전공한 사람들은 공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금속 공예를 하고 이래 해도 그게 순수 미술이 아니에요. 이걸 떠나서 제가 제 정체성은 공예였기 때문에 제 작품 속의 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형상을 만들 때 뭐 쉽게 만들려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기법들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탄생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그 감동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팔지 않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에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주로 이 동작업, 주로 모로 위에 동판을 올려놓고 망치로 승하는 레이징 기법인데, 일단 말을 들어서는 그게 레이징 기법이겠다 하는데 좀 더 쉽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망치하고 모루라고, 망치 밑에 받치는 또 금속이 있어요. 거기에 놓고 이제 두들기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자기 같은 거 해보시면은 그 핀칭이라는 기법도 있고 또 판상이라는 기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흙을 이렇게 펼쳐놓고 조금씩 모으면은, 가열을 조금씩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형태가.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금속을 망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평평한 판이었는데 이것을 가해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주름을 두들겨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이징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레이징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올려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름을 계속 없애다 보면은 그 주름 없앤 만큼 거기는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넓적한 동판이 있는데 이걸 두려 들어가면 주름이 있어서 모여지고 다시 두드리면 올라가서 두꺼워진다 이 말씀이죠. 저 앞에 있는 이제 저 작품이 끝이 이렇게 위에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저것은 사각판을 갖고 두들겨서 그냥 다 올리면은 끝이 4개가 올라오는 거죠. 이 하나가 처음 사각판의 모서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나중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넘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일단 작가님의 작품은 금방 보신 이 초기 동작품이든 나중에 또 보시게 되겠지만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이든 그에 관계없이 모두 작품 모두에서 조형적인 형식미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이 형식미의 바탕에는 르네상스 시기 미술가들, 특히 프렌치 미술가들이 추구했던 디세뇨, 즉 구성 또는 디자인, 더 나아가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추구되었던
황금 비례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가님은 실제로 이런 비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하십니까? 그 비례는 실제 의식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게 그 황금 비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미리 황금비를 탁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몸에 배겨 있어가지고 이제 그 스케치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디자인 과정에서 그 형태의 적절한 비례를 할 때마다 제가 찾는 거죠. 이제 그게 조형 미술의 가장 강점은 작가가 모든 것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미적 요소들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만들 때 한꺼번에 표출하지 이것은 색채가 어떻고 비례가 어떻고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것을 인풋했다면 아웃풋은 자동으로 내가 어떤 비례 감각을 찾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몸속에서 그냥 녹아져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특별한 어떤 할 때 한순간순간마다 어떤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런 비례감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저 보시면 오른쪽에도 보시면 저기 물고기가 이제 원을 타고 유영해 간다든지 또 그 뒤 작품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런 물고기들이 유영해 가는 이런 작품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과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묘하게 상당히 안정감과 비례감, 균형감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말씀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 속에 그런 비례감이 들어있었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면서 그 자연스럽게 비례감이 내 몸속에 녹아들었고 그것을 표출하다 보니 예전에 이제 고대의 예술가들이 찾았던 황금 비례가 내 몸속에 들어있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다시. 이 작품은 돈키호테의 외출이라는 작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그 돈키호테라는 세르반테스의 소설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이유는 이제 뭔가 엉뚱하지만은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제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책임과 임무와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자유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앞에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다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사실은 이제 그 대한체육회 들어간 이유는 퇴근 시간이 정확해서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출근이 정확하든지 퇴근이 정확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을 이제 정확한 거를 좋아해서 좀 일이 많고 그러면 새벽에 가서도 작업 일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보통 9시 출근이면 저는 한 7시 정도 출근해가지고 하여튼 퇴근을 5시에 하는 걸 희망을 하고 늘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늘 그 직장 생활이 갖고 있는 압박감 같은 게 작업을 굉장히 방해하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느끼는 그런 그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작업이 그전 작업들이 막 좀 틀에 갇혀 있고 하드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작업에만 전념할 때 그 자유스러운 느낌을 이 작품에 이제 담는다고 제 삶 속의 어떤 부분을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 문어가 아니고 낙지입니다. 낙지가 훨씬 더 자유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문어보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태워서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돌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 위에 그 차입니까? 예, 창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런 창이죠. 예. 이 작품도 제가 이게 작품 속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작가의 욕구, 불만이 늘 있어요. 그것을 향할 때도 있고, 그것을 희망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물고기는 제 작품 속에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있는 첫 번째 물고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제가 그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큰 거 잡은 게 한 40cm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물고기였는데, 이 물고기는 굉장히 커요. 한 70cm 정도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하는 친구들이 사진 해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휴대폰이 없을 때도 사진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마리라도 제대로 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는 싶은데 자주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생계를 잇기 위해서 작품으로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잘 팔리는 작품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주로 하는 거죠. 생계가 될 정도로 강의하려면은 한 학기에 적어도 한 4학교, 5학교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고, 저는 작업할 것들을 싸들고 다녔어요. 다시 작업장 가서 또 하고 이러니 안 되니까는 간 학교 가서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작업하고. 그래서 이제 가방이 철가방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저보고 이제 철가방이라고 별명을 불렀는데, 작업할 것들은 공구하고 이런 것들, 금속공예 공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재료, 공구 이런 거 이제 싸들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특별히 전시내려고 그런 생각한 작품도 아닌데, 그냥 저도 제 물고기를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예.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저 작품에도 그렇고 앞 작품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더 앞에. 좀 뒤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여기에 여기 기둥이 가려서 뒤에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중간에 은색으로 알루미늄 그 말고 여기에 요 물고기입니다. 요게 목구 메간의 기법인데, 요게 좀 이걸 이 관객분들이 조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리가 노는지, 그리고 앞에 초기 작품, 이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이제 은입니다. 이제 92.5% 정은이라고 하는데, 작품한테는 순원을 쓰지 않고 전 세계 모두 유통되는 금은 우리나라만 99.9% 이런 거 쓰고, 외국에서는 그냥 스트링 실버라고 표준은이라고 하는데 정은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정은으로 만든 그런 트로피인데, 이제 이 작품은 특별히 대상이 없는 트로피였어요. 트로피는 대상이 있거든요. 트로피는 이제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트로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을 이제 줄 수 없고 이러니까는
메달, 트로피, 훈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 작품에 있는 목구매관에는 실제 여기 있는 은보다도 훨씬 비싼 재료예요. 은하고 구리를 이렇게 수십 겹을 이렇게 한꺼번에 겹쳐서 판재를 이렇게 적층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뜨거운 불에 달고서 두들겨서 판을 만들어서 다시 갈아내면은 저런 무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뭇결 금속이라고도 하는데, 저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칼을 만들 때 칼 받침에 썼던 그런 기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에도 시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기법인데, 저는 이제 그런 기법을 작품에 중간중간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법이 굉장히 어려운 게, 금속이 그냥 달궈져서 두들긴다고 해서 그냥 그 떡처럼 이렇게 잘 붙고 막 이러진 않아요. 도자기에서도 저런 기법이 있죠. 열리문이라고 해요. 열리문. 도자기에 색깔이 다른 그 흙을 두 가지 이상 섞어서 판재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법을 어떤 그 일본에서 공부한 미국 사람 논문을 보고 이제 저 기법을 했고, 일본에는 저 기법을 쭉 쓰다가 한 몇백 년 동안 없어졌다가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 기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논문 쓸 그런 학력이 안 되고,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연구자이지 논문 쓰는 그런 사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어떤 유진 피아노프스키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제 몇 년 동안 배워서 쓴 건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이제 당신의 당신이 만들었던 그런 기법을 나도 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개인전할 때 팜플렛을 보냈어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제가 전시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살았어요. 이분은 니이가타라는 지역이 그 만경봉호서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 사시고, 저는 고베라는 데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몸간이 자기 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서 택시 타고 또 엄청 많이 가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나서 원조를 만난 거죠, 저도 이제. 근데 이제 금속공예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해요.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다 광나 있으니까는 그냥 스테인리스 자체가 광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런 곡면 하나하나 광내는 것은 작가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광나진 않아요. 엄청난 테크닉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니가타에 있는 타마카라는 선생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작가와 작가가 이렇게 만나서 저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니는 이것을 어떻게 배웠냐? 저것은 배워도 잘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딱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네가 이걸 배웠느냐. 자기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동경예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주로 동경예대 출신들이 이 기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했던 거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풀스토리, 자기한테 그날 묻고 싶은 모든 걸 다 물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까칠한 분이라고 제가 소문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배울 수 있는 폭은 고등학교, 대학원 다 합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공부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습관처럼 돼 있는 것은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평생 이제 몸에 이래 배겨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는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은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장르하고 금속공예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너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이 기법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기법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그냥 목구매가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목구매가네가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힘을 세워가지고 다시 둘을 합쳐가지고 네. 원래 싹 갈아매면 그렇게 매도 이 말씀이죠. 예. 그 이제 그 카레도 그런 거 많죠. 다마스커스 스틸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그 쌍둥이 카레도 나오고 일본 카레는 굉장히 많은데 카레에 이렇게 막 무늬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철회한 거는 시리아 사람들이 다마스커스 스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구리하고 은하고 금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것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회사 앞에 이런 건물이나 이런 앞에 조형물 작업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또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의 속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제 작품 보면은 이렇게 아까 김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디시에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품 속에 실제 이제 균형을 딱 갖고 있는 작품도 있어요. 움직여야죠. 옆에 물고기 여러 마리 있는 작품은 끄떡끄떡해요 그냥. 근데 이제 앞에하고 뒤에하고 무게 중심을 딱 맞춘 거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무게 중심이 저 작은 접점면에 딱 있는 거죠. 근데 밑에 이제 고정을 해놨습니다만은 실제 그 전체 삶 속에서 인간의 어떤 조건 중에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게 대칭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삶 속의 균형, 그게 바닷속에 전체 자연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작품도 이거는 이제 해운대 혹시 지나가시다가 보면은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제 2006년도부터 스테인리스 이런 류의 이제 작품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이제 요걸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하나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동작을 하시는데 지금 금방 이제 스틸로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넘어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작은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실제 금속 청년 노동력이 필요하다. 대작간에서 보면 막 도저리로 보셨죠, 그죠? 체험 삶의 현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힘들고 실제 훨씬 부드러운 구리를 두들기는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멀겋게 닳은 철을 두들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조금 부드러워요. 이 구리는 차가운 상태에서 두드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열강 가공, 냉각 가공 이렇게 있고 차가울 때 만드느냐, 뜨거울 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방자 같은 경우는 뜨거울 때 두들기요. 열암에서. 근데 이제 이 금속이 원래 단단한 것은 열로 달궜다가 다시 급냉을 시키면 철은 강해지는데 구리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 부드러운 걸 갖고 두들기고 또 좀 단단해지면 또 다시 열줘서 식혀요. 그 반복을 계속 해가지고 이런 그 바가지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충격이 그냥 어깨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통증이 동반하는 거죠. 운동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이래. 근데 작업이라는 것은 하면은 이제 내가 하고 힘 떨어질 때까지 하는데 실제 이제 집에 가서 하면 굉장히 통증이 오고 통증이 오고 이러다가 이제 많이 작업에 이제 힘이 굉장히 많다는 이제 제가 그 2006년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임파선까지 내려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아무것도 이제 안 한 거죠. 실제 망치를 작업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뭐 그냥 좀 쉬어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쉬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평소에 그런 거 이제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했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요리 공부였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식당을 하겠다 이런 꿈은 없어요. 근데 요리라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보편적인 방법 중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노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가서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요리 공부였어요. 내 친구가 유명한 그 스페인 레스토랑을 했는데 이제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이제 너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려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일부터 해서 빵 굽는 것도 배우고 하몽 만드는 것도 배우고 파에리아 하여튼 스페인 요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다가 1년 동안 안 했잖아요. 작업을.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림을 그러니까 뭘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또다시 이 금속으로 온 거예요. 금속으로 와서 내가 디자인하고 형태를 만들지만은 반 정도는 기계가 해줄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이 스테인레스는 이제 실제 구리가 만들었던 원가보다 훨씬 더 이제 비싸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 적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쉬었다는 게 굉장히 폭발점을 갖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몸이 조금 괜찮아진 시점이 한 1년 정도 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스테인리스 작업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되고 보편적인 조각가들의 작품보다 금속은 아까 그런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조금 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또 이제 현대의 어떤 그런 구조하고 좀 잘 맞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트렌드가 이제 집들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이제 많이 정돈되고 그런 깔끔한 그런 느낌하고 좀 잘 맞도록 그랬고 제가 실제 이제 이 작품을 갖고 2013년, 14년 시카고에서 이제 전시를 할 때도 상당히 또 미국하고 또 정서도 좀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작품 속에 이제 크게 뭐 보면은 물고기하고 과일, 뭐 사과도 있고 망고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뭐 형식 언어라고 하죠, 그죠? 조형 언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두 개 다 그 자연의 대표적인 형상들이에요. 물고기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죠? 사막에도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실개천이나 오아시스 같은 데도 있고. 그러고 이제 뭐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망고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이제 형태들은 각각의 이제 조형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사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성의 이제 골반 구조가 이제 사과의 형상하고 같기 때문에 이브의 사과 뭐 다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뉴턴의 사과라는
그런 작품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그 맥락 속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금속 스테인리스로 오면서 그 조명을 좀 많이 쓰게 됐어요. 특히 이 차가운 금속과 그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잘 매칭이 되고 그게 블루라이트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 작품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그 블루라이트 마일러브라는 작품인데 안에는 이제 이런 그 금속 틈 사이에 조명이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앞에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우리가 그 삼성의 어떤 그 자연의 한 부분을 받쳐놓고 그 위에 그릇을 나타내는데 그릇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밑에는 자연의 영역이라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자연이 없으면은 이 우리의 삶도 없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계속 하시기 전에 일단 저기 뿌리 작업을 두드려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이제 스트레스 스틸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또 마감을 하시는지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작품은 이제 거의 다 하기 전에 사실은 컴퓨터 작업으로 일단은 기본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은 그 금형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물고기 한 마리의 금형값은 한 4천만 원 정도. 이게 이 물고기 한 마리의 금형이 큰 덩어리가 4개나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손으로는 만들 정도로 무거운 그런 거로 작업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작업은 그 기초 투자가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도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같으면은 반씩 찍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용접을 중간에 다 하는데 뭐 용접은 다 손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하루에 많이 하면 한 3마리 정도 용접하는데 그러고 이제 저것을 다 갈아내고 박내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 물고기 형태를 만들고 그에다가 이제 제가 재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작품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이 작품 속의 메시지들이 이제 현실과 뭐 과거는 조금 제가 그렇게 하여튼 음주가무 좋아하고 이제 다 젊었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미래는 이제 꿈꾸는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현실은 내가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색상도 각각의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작품 하나하나들이 그 스테인리스 스틸과 그런 반짝거림들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금속이 주는 그런 차가움이 있는데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런 색상도 같이 쓰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일단 계속 관객분들께서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선생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이 여기 물고기와 조개 그리고 후에는 사과인데 사과는 금방 좀 말씀하셨고 물고기와 조개는 계속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선생님 작품 전 작품에서 반복되는 형상인데 물고기와 조개가 선생님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또 우리 사회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고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영도에 살았고 또 자갈치가 제 놀이터였고 그래서 제가
매일 보는 물고기인데도 사실 자갈치를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잘 갑니다. 계절 따라 들어오는 물고기, 또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생긴 애들을 또 엄청 좋아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감청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가서도 새벽에 꼭 어시장에 가서 오늘은 무슨 물고기가 들어왔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잘 먹고 또 물고기도 좋아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스쿠버 다이빙도 하면서 제가 실제 막 물고기 작살로 잡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저는 가서 물고기가 노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학명락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같은 제자를, 어부를 택한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물질 이야기가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다 물고기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고, 그런 의미인데, 전 세계적으로 물고기는 어디든지 다 있고, 그런 어떤 생명의 상징인 것은 기독교도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보면 물고기가 어떤 범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범어사의 뜻이, 그죠? 그리고 어떤 그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을 일일이 막 사람으로 표현했다면 별로 재미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물고기가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또 남성상을 또 갖고 있고, 또 조개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여성상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뛰어넘어서, 일단 선생님 작업 중도 중요한 한 축은 지금 뒤쪽에 보시는 알루미늄 소재의 다이징 기법의 작품들인데, 여기서 한 방향은 알루미늄 유닛을 사용해서 다양한 구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런 다양한 구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전반기 동작입니다. 스테인리스 작업에서 보이던 것들인데, 알루미늄 유닛에서는 새롭게 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착색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의 변주를 통해서 새로운 감정과 인형을 드러내시는데, 이러한 작업의 과정과 그 내적 의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알루미늄은 이제 초기 알루미늄 작품들은 전부 다 그 휴대폰 배터리예요. 휴대폰 배터리 딱 크기죠, 그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다가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그 가장 늦게 발견된 금속 중에 하나예요. 륨자라고 붙은 애들 많아요. 보면은 뭐 알루미늄, 티타늄, 뭐 여러 가지 륨자 붙은 애들은 경금속이라고 가벼운 금속인데, 얘들은 그 자연의 어떤 그 땅속에서 금속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산화 상태로 발견돼가지고 조금 과거에는 뭐 철이나 금이나 동이나 막 이런 거 켜듯이 막 켜는 게 아니에요. 그 파우더 상태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재결정해서 저렇게 전기가 발달되고 난 뒤에 이제 저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초기에 나폴레옹 때 이제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초기에 저런 금속이 나왔을 때는 금값보다 비쌌어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나오니까는 가격이 아주 떨어지고 철 다음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싼데, 어쨌든 저기에 이제 그 칼라는 색칠해서 한 게 아니고 도금에 한 방법이에요. 도금. 그래서 이제 그 도금의 하나하나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각각의 탱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런 걸 갖고 재구성해서 구조적인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유닛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합이라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조금의 어떤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기 쉽고, 저거는 더 팔이 아팠을 때 한 거예요. 이 스테인리스 할 때는 조금 아팠고, 제 할 때는 엄청나게 팔이 많이 아파가지고, 막 용접도 못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가가 어떤 시련이나 환경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삶의 태도가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와중에 또 다른 방법을 뭔가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작가로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거마저도 없을 때 뭘 할 것인가. 얼마든지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거 하면서 또 몸이 또 갑자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두들기는 작업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약간 조금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관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감천문화마을 특히 커뮤니티 아트 쪽으로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 아트 총기획자로서 실제로 어떻게 해서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셨는지요? 저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술은 사회 무엇인가? 나는 또 이 예술을 사회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숙제들을 갖고 살다가, 제가 이제 앞에 수술했다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수술실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다시 산다면은 사회에 좀 유용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산다면은 어떻게 할 건가. 삶의 태도가 이제 조금 더 바뀌게 된 계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예술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된 아트팩토리 다대포라는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조금 예술가들이 사회의 한 표현으로서 이제 그런 공공미술 커뮤니티 아트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같이 호응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기획자로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이제 감천을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감천을 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감천을 연구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 연구할 때는 주민들하고 뭐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도 없을 때였어요. 그냥 주민들 앞에서 감천이라는 마을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좀 줄 수 있고, 감천에 산다는 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걸 다 줄여서 이제 그냥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마을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광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처음에 시드머니 1억 갖고 이제 저 마을을 전체 이제 공공미술로 시작하면서 전체를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선생님께서 논문으로 이제 어떻게 이 마을을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하다 제가 10년 동안 저 마을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10년을 했냐면은 실패한 사례들이 대부분 3년 4년 해가지고 그만둬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 하면은 주민들의 어떤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10년 딱 정해놓고 한 거예요. 2009년도부터
2008년도, 2018년도까지. 그 전에 딱 10년 하고 주민들하고 공식적으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니까는 조금 그 여백이 생긴 거예요. 그 여백이 뭐냐면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특히 식당 하시는 분은 하루하루가 급해가지고 메뉴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잔소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주듯이 그 뒤에 저는 이제 조금씩, 전에는 자주 갔다면 진짜 이제는 막 놀러 가듯이 조금씩 가서 조금 부족한 부분 메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저는 그 굉장히 뿌듯해요. 그런 게. 많은 작가들이 참여했어요, 저기는.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있고, 실제 눈에 다 잘 안 보이는데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그거는 마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하고 자기가 그런 어떤 새로 이런 그 차입한 것들이 너무 드러나서 원래 그 형상을 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있었죠. 예. 저기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커뮤니티 아트 하면 특히 일본 에치고 츠마리 대지 예술제 마을 그리고 안도 타다오가 만든 예술의 신 나오시마 등등이 있을 텐데 이 둘과 감천 문화마을 커뮤니티 아트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점이 동일하고 또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두 프로젝트 에츠쿠 쯔마리는 니가타라는 아까 내가 그 목구매관에 선생님 만나러 갔던 그 동네에서 이제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의 시골이에요. 그 시골을 이제 그 기타가 후람이라는 분이 그 대지의 예술제라는 트리엔나레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자주 가가지고 이제 그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나오시마 같은 경우도 니가타 후람이라는 분이 이제 그 안도 다다와 같이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큰 바다 예술제, 대지 예술제 두 개의 예술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두 개 다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지역을, 성공 사례들을 뭘 차입해서 쓸 건가.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것은 거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리엔날에 한 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공모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좀 장르를 깨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미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문제고 마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여러 부서를 저는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관광의 문제도 있어요. 관광과,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주거, 정말 여러 부서들을 많은 공무원들을 한 1년 동안 시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 의원들도 설득하고, 그런 돈은 문화예술에 오는 돈은 아니고, 이 마을의 지역 재생을 위해서 좀 써달라는 그런, 근데 이제 어떤 그 주민들이 이제 탁 뭉쳐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시에서는 절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천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공동체 만드는 공동체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잘 만들어요. 왜 잘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 한번 딱 다니면은 그만두기 굉장히 어려운 게 교회예요. 그런 경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영도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사직동 교회 다니는데 그거 옮기는데 10년 딱 걸렸어요. 10년. 왜 10년 걸린지 아세요? 마음 안 상하고 옮기려고. 설득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 설득하는데.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 때 어떤 그 안 좋은 일이 집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혼할 수도 있고 자식하고 또 안 좋아서 뭐 일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마을은 그런 경우의 수가 수십 배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 구조가 안 깨지게 하려면 마을 안에 들어가서 그런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다시 이야기 돌아서 나오시마나 그런 곳은 트리엔날레가 중심이에요. 굉장히 거기도 잘 돼 있지만은 감천이라는 곳은 껍데기 보면은 이게 뭔데 그래 어쨌든 말이고 충분히 그래 말한 것은 100번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구조는 보편적인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저런 동네가 있어요. 있지만은 감천은 지금도 하루에 10,000명씩 와요. 그것도 외국인이 80%고. 세계적인 관광 그 어플 부산 검색하면은 감천은 항상 1위에 올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산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감천이에요. 알아요. 갈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뭐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외국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비일상적 환경인 거예요. 얘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매력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오시마가 1년에 50만도 안 와요. 세계적인 관광지. 근데 감천은 1년에 300만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오시마 훨씬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좋은 작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다는 거죠. 예,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감천마을에 가시면 여러 작품들 뭐 김인철이나 서교선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건축 작품도 있고 또 선생님 작품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이 골목을 누비는 물고기라는 작품인데 선생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작품이 모작이 지금 토성동 여기 가면 크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천마을 문화마을의 대표적 작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골목을 누비는 물고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선생님 혼자 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마지막 팀은 너무 좀 지루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아트라는 것은 예술가가 기획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작업을 하려면은 그림 하나 그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천의 상징인 물고기. 감천은 어머니들이 옛날에 다 그 물고기 행상했거든요. 그리고 어시장 가서 일하고 자갈치 가서 일하고 감천 부두 가서 일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물고기 분리 작업 같은 거 이제 다 하고 끝나면은 이제 그 남은 물고기로 이제 말려서 행상하고 남은 고기로 아이들 먹이고 또 그 벌어서 학비로 쓰고. 그래서 감천은 물고기는 어머니의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처음은 그 고기 상자 뜯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썩어서 이제 좀 오래가는 이런 나무로 이제 하는데,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 한 마리는 자기 자신이지만은 큰 물고기는 공동체, 마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작품은 실제 한 달 전에 새로 만들었어요. 10몇 년 만에. 고기가 너무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 나무에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1000마리 만드는데 3일 걸렸어요. 그만큼 적극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뭐 작품 이런 프로그램 합니다. 설명 안 해도 와서 자동적으로 막 자기 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물고기는 실제 제가 지금까지 몇 마리 만들었냐면 3만 마리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한 중국에 한 10,000마리 있고, 일본에 한 10,000마리 있고, 또 한국에 한 10,000마리 있고, 또 많아요. 뭐 다른 나라 또 카자흐스탄도 있어요. 저 또 피지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제가 이제 혼자 가서 프로그램 할 때도 있고 같이 가서 할 때도 있는데 이제 저 프로그램은 일본 교과서에 공동체 예술 페이지에 4학년, 5학년, 6학년 그 교과서에 저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나타내고 큰 그림을 그릴 때 이게는 물고기지만은 다른 그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뭐 고래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저거 이제 11마리로 하나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는 물고기 상자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그게 빨리 상하니까 좀 단단한 재질의 이 나무를 바꾸어서 전 형태를 만들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 전 형태를 만들어주면 관광객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직접 그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공동 작품 그리고 실제로는 선생님 작품이지만 또 마을 사람 전체가 만든 공동 작품이라 이 말씀이에요. 일단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이제 정말 아마 이 질문은 선생님께서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어봤을 질문 같은데 일단 선생님은 자신을 금속 공예가로 명명하시지만 또한 단순한 공예품 제작자가 아니라 미술가로 규정하고 하시고 계시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순한 공예를 뛰어넘는 순수 미술로서 공예는 어떠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 공예 예술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목적을 갖고 제작하지 않는 그게 저는 그 순수 미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 했어요. 중국은 이제 누구하고 하냐면 파트너가 이제 공산당 아저씨들이에요. 공산당 서기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진행하면서 굉장히 선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아무리 순수하게 접근해도 자기들 마음의 시작이 좀 순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공예도 물론 이제 어떤 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굳이 뭐 그게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딱 규정 짓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떤 목적성 없이 순수하게 저의 어떤 심리안으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처럼 하는 게 저는 순수 미술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그 공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보편적인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예 이런 페어들이라든지 그 공예 비엔날레들이 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런 어떤 순수 미술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굉장히 위상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유럽 쪽에서는 한국의 공예 하면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공예학과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는 공예학과가 굉장히 귀해요. 일본 같은데 똥터로서 10개, 우리나라 똥터로서 한 100개. 그러니까 나라는 작은데 이상하게 공예학과가 인기가 좋아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산업공예, 우리가 대량 생산적인 이런 공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살아나기 힘든 거예요, 구조가. 여러분들 안 사시잖아요, 잘. 공예품 사시는 거, 대표적인 거 도자기 말고, 금속 공예를 사서 쓰신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안 팔리는 거예요. 거꾸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잘 팔렸어요. 뭐 거의 솔드아웃 되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그런 어떤 공예 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어떤 이런 시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젊은 공예가들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수준 높다는 것은
완성도도 높지만은 작품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나가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의 그런 수준을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저는 뭐 공예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예 미래가 그래 어둡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그냥 공예를 할 때는 공예는 어쨌든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실천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공예인데 일종의 그 공예가 순수 미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실용적 목적을 제거해버리게 되죠. 실용적 목적이 없어야 순수 미술을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해서 실제로 앞으로 이 공예의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일 텐데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런 과제를 안고 계시라 생각하고 어쨌든 21세기 동시대 미술, 21세기 컨템포러리 아트가 한 방향은 각 나라의 고유한 민속 공예품을 실제로 이 예술 창작 장르 가져와서 그 나라의 민속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그래서 과거에는 서구 중심의 그런 미술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각 민족들은 각국의 고유한 전통적 신념을 통해서 선제 미술의 토대를 넓혀나가는 그것도 실제로는 컨템퍼러리 아트의 민주주의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마 선생님께서 말은 더 많이 안 하셨지만 그런 과제를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선생님 모든 작품들은 실제로는 개별적인 보통의 공예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들 다 제거해버린 그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수 미술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나가시리라 믿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해주시니까 오늘 더 많은 요즘은 있을 것이고 일단 더 많은 해드릴 이야기 있겠지만 시간이 벌써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일단 저희 뜨거운 박수 한번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여러 1시간 10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관객분들 선생님께 질문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한번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해봅니다. 이 스트레스를 저희가 공유해서 하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스트레스를 좀 전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스테인레스라는 말이 녹슬지 않는다. 네 맞아요. 맞는데 그런 색깔이 말인데 네.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예요.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기름이나 때가 끼었을 때 바람이나 우리가 바닷바람이나 이런 것들도 안개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과하게 노출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실내에 있으면은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한 번씩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로. 아니요, 그냥 우리 유리탄 인덱스 같은 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기 중에서 뭐 염분도 있고 습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볍게 닦아주면은 먼지가 제일 이제 그런데 이제 닦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천을 극세사 같은 거 사용해서 타올은 얘가 스크래치가 타올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먼지털이 같은 거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웬만큼에서 잘 이렇게 아 근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전자제품 같은 거 색깔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제 작품 중에 이제 길거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매 체크해요. 지나가면서 이제 일부러 뭐 체크하러 가진 않는데, 수영 강변, 온천천 보면 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 때리다 보니까 거의는 물청소도 안 하고 그냥 뒀어요. 근데 별로 뭐, 그게 하나도 안 떨어져 있고, 저는 이제 떨어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체크하는 거예요.
김기가 좀 없어질까봐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이 기가 없어질까봐 강태도. 그래서 이제 실내에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은 광택이 이제 보통 유지되죠. 여기 있는 작품들 10년 넘은 작품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별로 크게 제가 이것을 뭐 다시 광내고 이런 건 없어요.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네, 다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작품은 이렇게 삶 속에서 몸속에 녹아서 작품을 하시면서 표출시킨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색깔이 달라요. 예. 그리고 디자인도 다르고 예. 그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작품을 만들면서 색상과 그 색상에 그려져 있는 바탕색 또는 그림들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과거, 미래야. 그러니까 난 여기에 이렇게 할 거야 생각을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면서 이 작품은 이제 생각해놓고 한 거고 미리 이제 이런 거예요. 작품 제목도 이거는 이제 정해놓고 이제 한 거고 어떤 것은 뭐 하면서 정할 때도 있고 다 해놓고 나서 전시장에서 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가 딱 이 시작 이래놓고 한다 저래놓고 한다 딱 원칙은 없어요. 그거 역시 뇌를 속박하는 건데 딱 한 가지 아까 이제 디자인한다는 그런 말씀 디시어너라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제가 마을에서 뭔가 할 때는 굉장히 디자인화 시킨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서 세우는데 저는 시간을 제일 많이 버려요. 왜냐면 내가 내 작품한테 실패하면 부수면 되는 건데 마을에서 뭔가 하다가 실패하면 부서져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시간 들이고 꼼꼼하게 하는데 내 작품은 내가 굉장히 자유스러움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야지 해서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 정해놨는데 10년 뒤에 또 작품 제목도 바꿀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이 작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있는 응축의 덩어리가 제목이라면 그것을 그때 하면서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고 그랬는데 대체로 저는 바꾸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안 바꾸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중간에 지금 연주 색깔과 사과 그 작품을 하셨을 때 여기 바탕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시나요?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색깔이 이 연두색 같은 이런 색깔들이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은 굉장히 강한 색깔들이에요. 제가 그 알루미늄 한 이유도 금속에는 그 색깔이라는 게 그냥 광택밖에 없는 거예요. 구리 색깔, 스테인리스 색깔, 그 뻔한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물감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재가 내가 딱 잘 모르겠어요. 과거는 좀 알겠고, 미래는 이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인데, 그래서 약간 좀 멜랑콜리한 그런 생각 같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구리,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재료가 대화되어 왔는데 그게 지금 색깔이 이제 금방 좀 밀접하게 관련되기가 많아졌는데 다시 금방을 생각 때 40대로 돌아가신다 다시 바꾸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재료를 어떤 재료를 하시고 싶으신지 목소리 어려움지. 그리고 그 이유 저는 제 꿈이 죽을 때까지 망치질 않은 거예요. 제가 제 꿈이 취미와 일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 따로 있고, 제가 그 취미를 있잖아요. 하면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트 배우로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미술 배우로 뭐 유학 가고 이런데 저는 취미 때문에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내 일은 이거고 취미는 이거고 그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서
이제 점점점 막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너는 하나만 선택하라 이러면 저는 구리라기보다는 은이나 구리나 그냥 내가 두들겨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같이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사실은 내가 이거 보여준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뭐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이 꺼내면 저 사람은 뭐에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정리해서 나오는 거지만, 저는 제가 막 한 달 내내 막 그림만 그리고 있을 때도 많아요. 스케치만. 그런 것들은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고, 그런 그림들이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냥 출발은 유의본능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미술이. 이거 고대 사람들이 밥 먹고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고, 그런 유의본능에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예술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만약에 한다면 마지막에는 힘이 없어서 음반지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지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거로서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김진민석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 선생님 감사드리고, 내일 3시에 정기욱 섹션에서 또 있습니다. 그때 또 참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